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당시 순방 기자단의 풀 취재가 불어된 걸로 알려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빈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의제가 오갈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11월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원에서는 50석을 이미 확보를 했고 조지아주가 남았지만 만약에 조지아주에서도 승리한다면 51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고요. 하원에서도 지금 박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그런 상태고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도 얼마 전에 3연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두 지도자 모두 지금 이제 상당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회담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여서 네. 미국으로부터 대만 두 개의 중국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죠. 이 중국에 대해서 너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든가 북한의 핵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이게 한쪽에서는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미국이 보이고 있고 중국은 근데 이번에 회담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지금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미국의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손해니까 좀 협조를 하자 이런 말을 한 것 같고 그 결과가 한 중간에 네. 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도 결국은 저 회담에서의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서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 국가가 봤을 때 소통과 협력 문제에서는 대화가 이어졌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고했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미중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 게 3년 만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22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상황이고 미중 간의 패권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전 세계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회담을 봤는데요. 3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한 많은 의제가 논의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일단 드러나고 알려지는 거는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 이게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또 7차 핵실험도 지금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중국은 보도되는 것처럼 이 대만 문제를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가 입장차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전한 패권 다툼이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당장 해소되거나 이번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급선회한다거나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두 지도자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인데 예. 사실 한중 정상회담도 되게 오랜만에 열리는 거예요. 예. 열리는 거고 2년 더욱더 11개월 만입니다. 네, 2년 11개월 네, 맞습니다. 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시진핑 주석은 3연임까지 했기 때문에 권력이 더 공고가 된 상태고 우리는 정권이 바뀐 상태인데 저는 아무래도 좀 야당이니까 우려되는 지점을 좀 지적하고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오기 전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발표를 했어요.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평가하듯이 우리가 상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쪽으로 한 걸음 더 아니면 완전한 이제 결합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 또 윤 대통령께서 러시아와 중국
그럼 중국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누가 러시아를 감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정말 한중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잘 되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영향력이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런 우려하는 지점들이 잘 해소도 되고 외교의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교 순방 지금까지 사실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을 거고,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치루었고 지금 이제 한중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한중 어떻게 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지금까지는 뭐 아직 정확히는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과정을 보면 한일 간의 관계라든가 한미 간의 관계, 이런 회담을 통해서 그 현안 문제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동안에 그 한국 길들이기를 계속 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시진핑 대통령이 마라라고로 가서 이 한반도는 3,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갖는 특수한 이해를 갖다 침해하지 마라,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뭐 산불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마구잡이로 침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주권 국가로서 입장을 표명한다기보다는 무슨 만동필절이네, 무슨 뭐 큰 봉우리와 작은 봉우리네 하면서 굉장히 저자세 굴욕 외교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중국이 계속 우리에 대해서 경제적 압력을 가하겠다고 사실상의 위협과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굽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진핑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한미일 간의 어떤 협조, 그리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자주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들이,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라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북핵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은 5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요. 국익은 최우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배반하면서 우리 국민을 배반하고 중국에 아부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아주 극단적인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몇몇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잘 되기 바라고 한중 정상회담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가 눈치 봤다고 자꾸 비판하는 거는 전 정부 또 탓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하면서 우리 기업들 얼마나 죽어 나갔습니까? 우리 국민들 얼마나 피해 봤습니까? 화끈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대통령도. 난 누구 편이야? 왜 못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계속 발전시키더라도 우리 전 국민들 정말 어찌 보면 생사가 달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중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니까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주 엉망했다고 비판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뭐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나오게 되면 또 그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지난 일요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순방 기자단이 풀 취재를 불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반박했는데, 두 분 언론에 상당히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민수 대변이라고 다른 그래서 한번 얘기하셨어요.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둘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둘 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말, 풀 취재 불허라는 말이 너무 뭐랄까 자극적이고 정쟁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풀단이 들어가는데 정상회담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냥 사진 찍고 모두 발언 안녕하시냐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 그 컨피덴셜 그러니까 비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고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한일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을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기자들 들어와서 다른 예를 들면 뭐 한일 간에 만났는데 뭐 누구 정상은 웃고 있고 누구 정상은 인상을 쓰고 있고 뭐 그럼 그다음에 나와서 또 그걸 가지고서 뭐 이게 회담이 어떻게 될 거라는 등 굉장히 많은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바로 회담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양국이 합의를 했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 말고 여기 지금 들어가서 그 사진을 못 찍었다고 미국 언론이 비판을 합니까? 일본 언론이 문제 삼습니까?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에서만 계속 그 앞에 사진을 안 찍은 거를 놓고서 이게 무슨 취재를 제안했다는 식으로 그 개념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면 예. 왜 언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뭐 그게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한국의 언론들만 그것을 가지고서 이게 취재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언론 자유가 침탈당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언론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언론 이거 뭐 풀 취재를 불허했으니까 언론 자유를 탄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면서 대변인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스스로 논란을 우리가 자초한다고 하죠. 스스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근데 이제 그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예. 타지 말라고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기가 운영되고 뭐 편익을 제공한다. 편익 제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언론사들이 그 대통령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순방 가는 줄 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별로 저도 갈 때도 그렇고 각 신문사, 뭐 방송사별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불을 하고 순방을 가는 겁니다. 전용기를 타고 가는 건데, 근데 가서 취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출입할 때는 적어도 이 대통령 행사, 영분 행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동 취재단들이 다 언제나 들어갔습니다. 회담이라는 것들이 한일, 특히 뭐 이번에 한일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다 중요한 회담 아니겠습니까? 가면은 정상이 모두 발언 때 그 기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풀 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팀도 거기까지 들어가서 취재하고 나오고 저번에 이제 뭐 욕설 파문이랄지 난리든 바이든도 예. 그때 풀 기자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못 가게 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통령 순방 가서 중요한 회담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그걸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못 들어오게 막고 전속 촬영관이 찍어서 영상도 주고 또 뭐 서면으로 양 정상이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회담 내용까지 주고 그럼 거기까지 왜 취재를 하러 순방 간 겁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옮겨가는 전용기에서 특정사 2곳만 뭐 어느 언론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사 2곳의 기자만 불러가지고 따로 1시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저 기자 생활 저도 꽤 오래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용기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누구 말대로 이거 사적 이용한 거 아닙니까? 왜 2 기자만 불러가지고 1시간을 독대를 하면 대화를 나눕니까? 다른 기자들은 이거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은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언론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국세청까지 나서가지고 520억 추징금 내고 그러면 MBC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뭐 풀취재 불허라고 말하는 거 사실 그 전에 출발할 당시에 MBC 기자들을 탑승 전용기에 불허하는 것 언론의 불만과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렇게 갈등에 빚고 있는 건데 일단 어제 예결위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진복 정무수선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럼 너무나 그런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결위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셨는데 우선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사과는 했는데 우선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부터요? 예. 저는 글쎄.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이라든가 청와대 수석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답, 무슨 저 문맥을 보면 같이 좋게 가면 좋지 않느냐라고 좋게 생각하면 안 좋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거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엄청 권위적인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진복 수석의 발언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 또한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요. 뭐 좀 이따 나올지도 모르지만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을 놓고 좀 자리를 놓고 발악을 한다느니 추태를 벌인다느니 이런 식의 어떤 인신 모독성 발언을 마구잡이로 쏟아부으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그거 좀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놓고 무슨 국회 모독이나 무슨 의원 모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태도는 네. 그렇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가치관, 예. 저는 취지 자체는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악의가 있었다라든가 뭐 진실을 호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거친 언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국무위원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표현을 쓰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번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하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MBC 특히 언론 탄압 이런 좀 엄중한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고영현 의원이 뭐 여기서 이상한 워딩이 뭐가 있습니까? 언론 길들이기 아닙니까? 제가 물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비난받을 만한 말씀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바로 나와요. 근데 이진복 수석께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뭘 같이 좋게 생각합니까? 언론 탄압을 했는데 야당이 동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뭐가 좋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건요. MBC 전용기에서 두 기자만 취재자한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가 급전직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격이 계속 떨어져야 됩니까? 저는 청와대 참모들 이분들 시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우려스럽다. 12구 참사를 대하는데 웃기고 있네. 그게 홍보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두 분 필담이었어요. 정무수석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이분들하고 같이 계속 가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을 걱정해야 됩니까? 이제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취재에 관련한 내용까지 좀 언론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현재 이런 언론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일단 한민수 대변인 얘기한 것 중에서 그 필담을 웃기고 있네라는 것은 분명히 그 두 수석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였고 12구 참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 마치 12구 참사가 웃기고 있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본인들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과 전혀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분명하게 지금 그 언론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빨리 조기에 해결돼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뉴욕에 갔을 때나 혹은 영국에 조문 외교를 갔을 때 MBC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언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압력을 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팻말을 들고 MBC에 가서 시위를 하다가 조롱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저렇게 편파적이고 왜곡과 조작을 계속 자행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저는 별로 빨리 해소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언론과 그 권력의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언론과 권력이 갈등하지 않고 서로 손잡고 가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적당히 갈등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서로 감정적인 갈등을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언론이 건전한 갈등 관계, 권력과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본인들은 이제 이게 야당 의원 질의 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뭘 가지고 질의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다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국정감사장이었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 여기에서 그렇게 나온 건 맞지 않고요. 할 수 없는 게 없긴 뭐가 없습니까? 지금 MBC 국세청이 500억 넘는 돈을 추징하겠다고 했는데 대대적인 정부가 타당한 시켜서 예. 국세청이 추징을 합니까? 아유, 그거야 뭐 우리 지금 국민들 저희가 지금 대답을 나눠야 되는 조금 주제들이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질문을 다시 다른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외교에 대한 부분 넘어가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명단 공개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희생자 명단에 155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전에 유족들의 동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체도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그 민들레라는 매체는 이렇게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씨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매체인데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 민들레라는 곳에 그 현지 국장인가요? 그분들을 미디어 오늘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저분들 중에서 누구하고 그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명도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대요. 그러면 전화라도 해봤습니까?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답니다. 전혀 허락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을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얘기를 하기에 그 답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아니 저분들의 이름을 동의를 받지 않고 저기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렇게 공개한 것은 그것은 가해가 아니고 본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건 2차 가해입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저 민들레라는 매체가 인터넷 매체가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창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간을 바로 앞두고 저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건 명백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자기들 매체에 유인하겠다는 그런 상업적 목적 아닙니까? 아니 저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부모로서 그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저기다가 대고 무슨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야 불러드립니다. 누가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가족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영정을 길거리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정치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내 자식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어느 부모가 원하는 겁니까? 그것을 본인들의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저렇게 실어놓은 다음에 이제야 당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이 허락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무고한 생명들의 어떤 희생을 정쟁화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행위들 더 이상 허락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특히 유족을 이 정치적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유족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 주장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반응은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걸 전제로 했고요. 근데 저는 이번 참사의 정치권 다 책임이고 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근데 더보다 행정력이라는 책임,
더 보다 큰 국정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건을 가지고 민주당을 패륜정당이라 한다든지 공범이라고 공격하는 건 아주 과하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12구 참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불행한 대형 사고 참사가 일어나면 취재를 했었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취재를 했었고 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시랜드 참사 때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기자들, 언론이 유족들 동의를 받고 명단을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사를 대하는 아마 기준이랄지 태도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매체들의 공개가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분명히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는 언제나 유족 동의를 전제로 이런 부분들 공개하는 거를 촉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촉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딸을 잃은 어머니가 경기도청에다가 영정과 유패를 들고 왔습니다. 단 하루밖에 장례를 못 치렀다. 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영정과 유패를 놓고 제대로 내 딸을 위로하고 싶다. 많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청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다가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정과 유패를요. 그래서 또 원하시는 유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신중하게 가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족들 사이에서도 신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가 생기고 나서 계속 좀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보고 대담 이어가 보죠.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우리 장관님 체면 유지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으로 묻겠습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뭐 사과로 충분할까? 이 논란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게 최선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이상민 장관은 유임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예.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 여당의 입장은 일단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대응을 왜 하지 대비를 왜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은 왜 그렇게 부실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먼저 밝혀내고 그것이 기본이죠. 거기에는 아마 행위 책임,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정무적 책임도 분명히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장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왜 당장 물러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만약에 물러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분명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물러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후임의 문제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책임자를 날려버리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보여주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무마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상민 장관이 대부분의 야권에서는 전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물러나는 것,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러날 가능성도 넓게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상민 장관도 뭐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 정무적 책임일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분은 아니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지고 경지를 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책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앵커는 민주당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많은 여론을 보면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은 뭐
아주 압도적이죠. 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폼나게 이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하기에도 제 입이 아까울 정도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뭐 신뢰를 완전히 거뒀기 때문에요. 더 이 발언 갖고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뭐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기도 뭐 꺼내기도 뭐할 정도로 이분의 인식에 대해서는 뭐 처참한 수준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 TF 단장을 맡는다. 이분은 책임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 셀프 수사 말고 꼬리 자르기 수사 말고 엄정한 수사가 들어가면은 이분이 책임질 일이 저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범정부의 재난 관리를 체계하는 TF의 단장을 맡겼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뭐 제가 뭐 대통령을 이것 때문에 뭐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본 영상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예. 윤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 코로나 뭐 대응 관련된 것 같은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 정부는 무한 책임이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지금 보름이 넘었어요? 생떼 같은 가족을 보낸 유족들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이 정부에서는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실무자에 계신 분들 두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국가 시스템 무슨 점검회의에서 왜 책임을 거기 딱딱 맞는 책임을 져야지 무슨 현대사회 책임 묻는 게 다르다? 아니, 집권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달라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고위직들 이렇게 대통령 인식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을 제가 보니까 재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출국하실 때 어깨도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뢰를 한 뒤로 수석들의 그런 정말 부적절한 발언들, 웃기고 있네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책임진 집권당과 예. 집권 세력 내에서 네. 전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한 대변인 그거는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십시오. 뭐냐면 그 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대변인이 얘기하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예, 아니다.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을 예,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